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원전 4기 공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이미 넘었고 첫 교전에서 1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대를 배치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며 풍계리 핵실험장도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비하했습니다. 요동치는 라틴계 표심이 막판 초접전에 이 말로 인해 어떤 변수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종합 준공식과 3, 4호기의 착공식에 참석해서 테이프를 끊고 축사를 했는데요.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2, 1.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신산업을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시기 함께 열렸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가 경북 울진의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준공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의 착공식이 있었는데 신한울 원전 1, 2호기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건설에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울 2호기 같은 경우가 올해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을 해서 이미 가동 중이었는데 어제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준공식 행사를 가진 것이었죠. 그래서 종합준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준공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 착공식을 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착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신한울 3, 4호기가 원래 사업을 시작한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201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이 공식화되면서 원전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10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2021년이었죠. 2021년 12월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부지를 방문을 해서 이제 잡초가 무성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한울 3, 4호기를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제 한 3년 만에 지켜진 셈이 된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한 약속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7년간이나 방치돼서 잡초만 무성했던 신한울 3, 4호기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원전이죠? 네, 바로 그 우여곡절이 정치라는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3, 4호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소위 그 새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다 해가지고선 신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를 그 주장하면서 원전은 이제 축소시키는 것이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5년간 사업이 중단된 후에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착공식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700만 명이 넘는 720만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소위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그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하면서 원전을 줄였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을 오히려 늘려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 탄소 배출에 있어서 원전이 상당히 큰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원전을 대처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이 원전을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였고 따라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신한울 3, 4호기는 비슷한 규모의 기존 원전과 비교를 할 때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를 무려 720만 개 이상 창출할 거라고 분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신울 3, 4호기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건설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한수원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 9천억 원 가량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원자로랄지 터빈 발전기 이런 원전 주기기를 건설하는 그런 계약 금액이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펌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주변기기, 보조기기를 또 건설하기 위해서 한 2조 9천억 원 정도, 2조 원 넘는 돈으로 또 거의 3조 원 가까운? 그렇습니다. 추가로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원전 건설 비용만 약 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때 약 70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원자로를 짓는다라고 할 때 또 수천여 개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또 맺어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기기나 여러 가지 장치나 부품을 납품을 하는 이 중소기업이 수천 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72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경북도나 울진군이나 이 앞으로 이 원전이 건설되는 10년뿐만 아니라 원전이 운영되는 기간 한 60년 정도 동안에 한수원이 이곳에 한 3조 원 정도의 정책 보조금을 네.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경북도나 울진군의 지자체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 입시부터 거의 지원자가 없었던 원전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가 원전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외국 사례들을 거론했네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6대 강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념적 색채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전을 퇴행하고 또 주저앉게 만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 사례를 거론을 했는데요. 일단 그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구체화해서 지원특별법 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지금 프랑스도 원전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강국이거든요. 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원전을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과거 부시 행정부 때는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다가 민주당 정부에 들어서면 좀 주춤하거든요. 더군다나 오바마 행정부 때는 또 셰일가스 붐이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지구 환경 문제 때문에 오히려 원전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중동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원유가 생산되는 나라인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히려 선진국들은 원전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역행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고각으로 한 7천여 킬로미터 올라갔다는 일본 측 분석도 나왔어요. 합참 발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합참이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기를 7시 10분쯤에 평양 일대에서 발사가 된 단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7시 10분쯤에 발사가 됐다. 포착을 해서 계속 추적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 방위성도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7시 11분쯤에 발사가 돼서 홋카이도 서쪽에 떨어졌고 한 7,000km 정도를 상공까지 날아올랐다. 그리고 1시간 26분 정도 그렇게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오모리 하코다테에 있는 그 해협 쪽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경제수역 바깥쪽에 바로 떨어졌으니까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긴장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방송이 보니까 아침부터 저 소식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면서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NHK 보도를 제가 보니까 기타조선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북조선이라고 하죠. 네, 발사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SCM 바로 후죠. 네, 그 SCM을 통해서 북과 러시아 간의 밀접한 군사 협력, 특히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에 대한 규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SCM을 그 타겟으로 삼았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번에 발사 시험한 게 ICBM급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그 급부로 ICBM과 관련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확실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굉장히 북한이 서두르고 있다라고 아하. 보고요. 그 ICBM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당장 그 영향을 받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미군뿐만이 아니라 본토에서 미군이 파병이 돼야 되는데 그 파병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지장을 주지만 당장 그 미군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ICBM급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뭐 SCM 회의를 겨냥한 정치적인 아하. 액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고 심장하다, 깊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요즘 김정은 매우 바쁩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입속 챙기랴. 파병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으로 동요하는 민심 억누르랴. 미국 대선판 기웃거리랴. ICBM과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정보본부가 관련된 보고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어저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금 현재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ICBM 발사를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는 이미 핵실험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ICBM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발사체가 이미 배치가 됐고 이동식 발사체로 아직 거치는 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ICBM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쏘는데 몇 시간 안 걸리죠? 그렇습니다. 바로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ICBM 같은 경우에 북한이 현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ICBM 개발이 지금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ICBM 재진입 기술, 그렇죠. 그 첨단 기술을 입수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ICBM 발사 실험을 통해서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진입 기술을 이미 넘겨받아서 그걸 이번에 실험하려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우리는 밑줄을 좀 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시점은 미국 대선 앞이나 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안보 전문가인 정 의원 보시기에는 전입니까, 후입니까? 글쎄요. ICBM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러시아가 그걸 그렇게 쉽게 넘겨줄 것인가, 기술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네. ICBM이 또 왜 중요하냐면 미국까지 도달하는데 거기다가 핵무기를 경량화, 소형화시켜서 탑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핵을 갖고는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핵실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아주 춥기 전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12월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보 당국의 설명이고요. 심지어는 뭐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에 핵 농축 시설을 공개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핵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지하에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핵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마치 또 문제가 해결했던 것처럼 서로 악수하면서 정치적 제스처를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러시아로 좀 가보겠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이미 넘었고 첫 교전이 벌어졌고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 이틀 전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를 한 곳이 드러났어요. 리투아니아. 여기는 이제 발트 3국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의 다음 타겟으로 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밀고 있죠. 이곳의 NGO 단체의 주장입니다. 자, 진상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저께 CNN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요.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리투아니아의 비영리 단체인 블루 옐로우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단체의 대표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10월 25일에 교전을 벌였고 그 교전으로 북한군을 전부 사살을 했고 그중에 한 명이 생존을 했다. 네. 그리고 그 한 명, 생존한 한 명을 수색을 해봤더니 브리아틴이라는 그런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몽골계 소수 공화국이에요. 그렇습니다. 브리아티아라는 러시아의 작은 공화국인데 몽골계 원주민들이 현재 많이 살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북한 군인을 자국민으로 위장하는 서류를 발급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그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얘기까지 증언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당국은 확인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말 덧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정보는 각 나라마다 개연성이 있다. 틀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지형이 매우 광활한 개활지입니다. 세계 밀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밀의 생산지예요. 곡창입니다. 넓어요.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가 맹활약 중입니다. 따라서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지형도 잘 모르고 전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북한군이 주로 이제 후방 침투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잖아요. 그런데 익숙해 있는 정예부대이다 보니까는 이 광활한 개활지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정예화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숫자가 얼마나 동원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보급품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드론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희생자는 늘어날 것이고 아무리 북한 인민들에게 쉬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북한에 알려지게 되면은 북한 내부의 소요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독재자일수록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이 굉장히 바쁠 뿐만 아니라 불안 요소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러시아 군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이제 K 대대다 이렇게 낮춰보더니 그들 눈에는 뭐 다 중국인 같은가 봐요. 빌어먹을 중국인들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는 1차적으로 방어 무기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힌 특사 파견도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무기를 지원할지를 이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우리가 155mm 구경의 포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일단 우선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방어용 무기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물품이 예를 들면 육군의 공병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굴착기라든가 방호복이라든가 아니면 지뢰 탐지기 같은 이런 방어용 장비를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만약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기로는 전투기를 요격시킬 수 있는 천공-1 미사일 또는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공-2 미사일 이런 방어용 요격 미사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격용 무기까지 확대가 된다면 일부 언론이 155mm 포탄을 보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 주력 무기가 155mm 포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그 재고가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군에 지금 미국이 유사시를 위해서 155mm 포탄을 지금 재고를 놔둔 것이 있는데 그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해서 앞으로 155mm도 공격용 무기를 지원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쥐스탱 트리도, 불어식 발음입니다. 영어로는 뭐 저스틴 트루도 이렇게 하죠. 부자 총리의 아들입니다. 캐나다 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전 전황, 정보 공유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갔다고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나토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로서는 또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캐나다와 한국 간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단합된 대응을 함께 하겠다라는 통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 대표를 이제 파견하도록 이제 캐나다가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열리는 저 회의에 우리 대표 간다고 그래요? 네, 그 다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특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 전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요. 선언적 정책이라는 것과 실질적 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국제사회와 언론에 알게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국제 정치이거든요. 은밀하게. 근데 지금 뭐 155mm 포탄과 관련해서 지원이라기보단 직접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간접 지원은 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방어용 무기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 살상 무기를 하는데 일단 방어용부터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불가피하게 그걸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공공연히 알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보적 차원에서 그 대통령실이 좀 수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때로는 은밀한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김정은이 스나이퍼들, 처형조를 함께 보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가 일각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군 같은 경우에 이런 낯선 지역에 지금 전장에 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지형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드론전에 익숙하지 않은 드론전 때문에 상당히 희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탈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투항을 한다든가 이참에 탈북을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하는 그런 북한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군의 탈영이나 투항
함량을 막기 위해서 처형조가 30-40명의 부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 30명 단위로 움직이는 북한군과 함께 통역병 1명과 러시아 장교 3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북한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스나이퍼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 이미 블라디보스톡 거쳐서 모스크바로 가서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푸틴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안보 최측근인 쇼이구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얼마 전에 평양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김정은의 지금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인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얼마나 늘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북한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푸틴이 지난 6월에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그렇죠. 답방으로 김정은을 모스크바로 좀 초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참에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둘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거래의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오갔을 것이고 답방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30일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 대표, 러시아, 북한 대표 간에 그야말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섬뜩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군이 드론에도 취약하고 또 그런 평지 개활지에도 취약한데 완전 총알바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의 장을 통해서 파병 북한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병사들이 그 관리에 따라서 뭐 1인당 2,000달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병사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와 또는 여러 가지 소통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북한 인민도 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는 것, 특히 그 러시아의 영토라고 할 수 가장 오래된 영토거든요. 크루스크라는 곳이. 그런데 여기 투입됐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에게도 이 전황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대사가 뭐 모두 거짓말이라 그랬다는데 이미 러시아와 북한이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외교전으로서 계속될 개연성이 큽니다. 네. 자, 이 안보리 회의에서 나온 얘기 아주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차석 대표가 북한군들 바디백에 다 실려갈 수도 있다. 바디백이 뭡니까? 시체 가방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대선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닷새 정도 남았습니다. 본투표죠. 막판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기관별로 들쑥날쑥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다라는 한 코미디언의 발언이 역풍, 재역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도 누구에게 유리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번 주제는 최양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미국 다녀오셨어요. 네. 역사상 최고의 접전, 한치 앞을 모르는 혼전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도
하루가 달라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예측 불허입니다. 뭐 미국 현지에서는 뭐 이런 대선이 선거 전문가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최소 4.8%의 지지율은 항상 꺾일 수 있다. 최근에 일어났을 때도 8% 뭐 반대편 사람이 이기다가 지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조사는 또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진짜 없고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스윙 보터라는 데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그래서 인구가 지금 뭐 몇 억이 되는 나라에서도 지금 4,000명 정도의 그런 스윙 보터에 있는 조그만한 주에서 나오는 선거 결과가 대통령을 바꾸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현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해리스 후보가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선거인단에선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상 이 전체 구도는요 2% 정도가 지금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지역이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으로 했을 때 조금 트럼프 쪽이 우세한 그런 승세를 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미국 갔다 오신 분 얘기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는 초박빙이고 들쑥날쑥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정말 끝까지 까봐야 되고 당선자 확정에도 과거 고 아들 부시 때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지만 정확히 보면은 50여 개국의 선거를 합치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50개 나라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은 데다가 너무나 초박빙이라서 지금 여론조사를 신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여론조사가 우리보다 안 맞는 경우가 좀 있고요. 거기다가 바이든 때 보면은 바이든이 상당한 수치의 격차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겨우 이겼다라는 그런 또 과거의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어찌됐든 한 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카멀라 해리스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아는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트럼프 쪽이 조금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보면 판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해리스는 러스트벨트하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쪽에 이제 집중한다는 거예요. 러스트벨트라면 이제 미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5대5 근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원해진 흑인 남성과 라틴계의 표심 복구에 해리스가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진영의 쓰레기선 발언이 이 라틴계의 어떤 표심을 좀 돌릴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뉴욕을 지금 공략하다가 바로 그 쓰레기선 발언이 나와서 네. 근데 뉴욕에서 공략을 하는 과정에 뉴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뉴욕은 특히 이제 뉴욕 증권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증권계의 예측은 또는 그들의 기대는 트럼프 쪽이라 상당히 이 상황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트럼프는 미국 남부의 선벨트 경합주를 지금 다지면서 특히 백인들, 보수, 중산층 내지는 백인 블루칼라에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바로 이 뉴욕 유세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코미디언이 난데없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에 빗댔어요. 푸에르토리코, 유명한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바로 푸에르토리코 청년들 얘기인데 이게 작지 않은 역풍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요,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제 쓰레기란 표현이 진짜로 천박하고 정치가들이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거기가 뭐 진짜 쓰레기 같은 섬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맞받아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실언을 하셨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는 푸에르토리코가 아니라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외친 거죠. 예, 쓰레기도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지금 반전이 돼갖고 트럼프 쪽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지금 뭐 그런 영향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번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해리스의 적이 바이든이 되는 그런 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 대선에서의 큰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클로즈 아규먼트라 그래서 여기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하는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모였어요. 실내에 25,000, 실외에 75,000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트럼프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서 어쩌냐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쓰레기다.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자기 국민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반전이 생겨갖고 결국 지금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양상으로 조금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이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푸에르토리코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간 사람이 600만 명이 넘고 펜실바니아에 한 4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으면 이게 이제 경합주 표심에 영향을 주는데 이걸 또 이제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이 좀 흐렸다. 주장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틴계의 표심 이반에 고민하던 해리스는 곧바로 푸에르토리코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서 유세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증오와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흑인이라든지 또는 라틴계, 히스패닉에 대해서 굉장히 모진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푸에르토리코를 팔려고 하는 아이디어까지 내가지고 네. 사실은 푸에르토리코 자체는 투표권이 없지만 그 출향민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상당히 흥분시켰고 또 리키 마틴이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죠. 그 사람도 지금 흥분해갖고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이러한 그 기회를 틈타서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도 방문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펜실베니아에 또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출렁인다 그러는데요. 결국은 열어봐야 알고 또 아마 그 표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지 그때 이런 극적인 장면이 사실은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 선거도 그렇고 우리 선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온라인 선거보다는 오프라인 선거라는 게 분노한 사람이 내가 걸어가서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씹다가 뭐 투표장에 안 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선거입니다. 당황한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내가 나틴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열심히 설파하면서 문제의 쓰레기선 발언이 나온 뉴욕 유세를 사랑의 축제였어요.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I don't think anybody has ever seen anything like what happened the other nigh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love in that room. It was breathtaking, an absolute love fest, and it was my honor to be involved. And 네, 저 짧은 문장에 사랑이 네 번 나오고 브레이크 테이킹, 그러니까 숨이 멎을 정도의 사랑 열기가 가득했다. 참 말수 없이 대단하죠. 트럼프의 이런 무시와 포장 전략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요 트럼프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에서 나오신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플로리다예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거기는 공화당 빨간색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소개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실언이죠.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트럼프가 나는 뭐 듣긴 들었는데 뭐 하면서 이런 굉장히 술사적인 얘기들로 지금 나가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캠프가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아시죠? 전략가? 전략가 중에 전략가가 어저께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또 전략가가 전술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번 쓰레기 발언으로 미국 내에 이 극우 그다음에 공화당 표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시 포장 전략 이거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You're fired란 말을 젊은 시절에 유행시켰던 트럼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 이게 원래 프렌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감자튀김이 프랑스 프라이가 된 거죠. 이걸 튀겼습니다. 어색한 몸짓으로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Sir. My first day at McDonald's. I'm looking for a job. Lower slowly into the oil, don't want to burn. Good. And then we're just going to hit our fry timer right here. Right there. We got the salt on it. Never touch it. This is fun. I could do this all day. I wouldn't mind this job. I like this job. I think I might come back and do it again. Thank you. 트럼프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저렇게 감자튀김 튀길 일이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과연 샤이 트럼프, 내가 트럼프 지지를 하는데 못 밝히는 이 부끄러운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히든 해리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해리스 여성 지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리스를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만드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다. 자, 어떤 게 많을까요? 왜 샤이 트럼프며 왜 히든 해리스냐를 생각해 보니까 지지는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놓고 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인데 누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맥도날드 있잖아요. 네. 저것도 연출된 장면이에요. 당연히 연출이죠. 사람 비워놓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지금 쇼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저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내 자기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백인들. 그런데 백인들인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들. 트럼프가 그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거는 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민계로 당신의 일자리를 좀먹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분노를 거기다 표출하게. 그러니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뭔가 시원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샤이 트럼프가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 8년 전 스티브 배넌 얘기도 했는데 8년 전 전략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는 당장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과연 한국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그 트럼프에 관련한 책을 보면은 일장이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한미 FTA를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려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당선이 될 경우에 한국은 그러면 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할 때죠. 해리스가 되면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돌아오면 바뀌는 게 참 많다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비욘세, 에미넴 등도 해리스 지지 유세에 나서서 적어도 연예인 지지 면에서는 해리스의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I'm not here as a celebrity. I'm not here as a politician. I'm here as a mother. A mother who cares deeply about the world my children and all of our children live in. I also think that people shouldn't be afraid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I don't think anyone wants an America where people are worried about retribution or what people will do if you make your opinion known. I think Vice President Harris supports a future for this country where these freedoms and many others will be protected and upheld. 팔로워들이 투표하면 선거는 벌써 끝났죠. 뭐 트위트 2억이 넘고 비욘세, 에미넴. 그런데 투표라는 게 꼭 연예인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전 투표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또 여성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39%, 그다음에 공화당이 36%고요. 나이를 보면요, 40세 이상이 지금 80%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해리스 캠프에서는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흑인 남성표가 80%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60%로 지금 내려온 상황들.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평가하기를 자, 해리스는 굉장히 선의 정책을 하지만 모호하다, 나오는 게 없다. 트럼프는 유약적이지만 그러지만 보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기 때문에 진짜로 개표가 끝나야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싸움은 진짜로 끝나는 날 끝난다. 그리고 제발 바라는 것은 불복하지 않는 후보들이 두 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란 뉴욕 양키스의 포수가 남긴 말이죠. 이게 다 아시는 말입니다. 이번 선거 그렇게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원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석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요즘 감기, 특히 목감기 환자가 참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